검사도 다 받고 약도 먹었는데 몸은 안 좋아져요. 우리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을 때 몸이 보내는 깊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검사도 다 받고 약도 먹었는데 몸은 안 좋아져요. 사실은요,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디가 고장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을 때 몸이 보내는 깊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 전체를 회복시키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 시리즈는요, 질병과 싸우는 법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회복의 힘을 깨우는 길을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의학과 자연치유 어떤 건강법,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건강한 질문들 속에서 매주 여러분과 따뜻하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질문으로 유익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 후 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암 진단 후 많은 환자들의 질문인데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죠. 원장님,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 어느 곳에서는 채식이 좋다, 뭐 해독 조스가 좋다, 뭐 단식을 하라. 뭐 인터넷에서는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이게 떠돌고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암 진단 후 음식은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의학적인 관점과 어떤 자연의학의 어떤 시선,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식사 원칙 3가지까지 핵심만 좀 정리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환자의 식사는 보통 열량, 즉 칼로리와 면역과 관련 있는 단백질 보충에 중점을 맞춥니다. 항암 중 우리가 체중이 줄게 되면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든가 뭐 우유, 계란 같은 이런 고단백, 고지방, 또 보충용 음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 자체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만 늘린다고 해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암세포는 이 포도당과 지방을 먹이로 삼아서 성장하고 분열을 합니다. 즉 잘못된 음식을 통해서 암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외부에서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암은 단지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의 환경이 만든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암을 만든 것은 내 안의 환경이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바로 내 삶의 방식, 즉 내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밤늦게 자고 뭐 숙면도 부족하고 또 운동도 부족하고 숨을 깊게 쉬는 시간조차 없이 계속 달려온 이런 삶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망가뜨린 원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서 암이 자라기 쉬운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몸 안의 환경을 당연히 바꿔야겠죠. 그 시작이 바로 음식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몸을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 내 몸에 붙는 그 연료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포 환경을 좀 정화하고 면역을 되살리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낮추어주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좀 도와주고 장과 간 그리고 혈관을 해독하는 그런 음식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음식으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연 그대로. 두 번째, 해독 중심.
세 번째, 생명의 에너지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이기는 식사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암 환자가 실천해야 할 식사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원칙 1, 가공하지 않은 겁니다. 자연 그대로 음식이에요. 가공한 음식보다는 자연에서 온 음식 그대로가 바로 약입니다. 제철 채소, 생과일, 생채소, 통곡물, 발화현미, 자연에서 온 이 식물성 음식 위주로 익히지 않거나 최소한 익힌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서 세포가 제대로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피를 맑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면역력을 되살려줍니다. 원칙 2, 공복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몸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순간, 즉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세포에 자기 청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 식사, 밤부터 아침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14시간 이상이죠. 자연적인 어떤 간헐적 단식 루틴을 권장합니다. 단, 체중이 너무 빠지거나 기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함께 조절하셔야 됩니다. 원칙 3, 해독을 돕는 음식 먼저 먹기입니다.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정말 매우 중요해요. 밥부터 먹기 전에 먼저 생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잎채소 5가지, 뿌리채소 3가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5-3 식사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공복에 또 사과 당근 1컵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혈당이 일단 안정이 되고요. 소화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간과 장의 해독 기능도 더 원활해집니다. 암을 이긴다는 것은 병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한 끼 한 끼 내 몸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할 때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그 한 끼를 바꾸는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 암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나요? 암 진단을 받고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정리하다가 보면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불안감만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암을 키우는 독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치료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중심으로 의학적인 이야기와 자연의학적인 어떤 시선 그리고 실천팁까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암세포는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이렇게 빠르게 자라는 암세포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따로 있어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설탕입니다. 포도당, 정제탄수화물이에요. 실제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 이상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 이상 빠르게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100년 전부터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에요. 1920년대에 독일의 생물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상당히 이 암하고 관련돼서 음식하고 관련해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산소가 있어도 포도당만 잔뜩 먹고 그걸 막 젖산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즉 암세포는 아주 비효율적이지만 포도당만 폭식하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병원에서 PET-CT 검사할 때도요, 그 포도당에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암세포가 그걸 유독 잘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암세포가 얼마나 포도당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는 이 단 음식, 설탕, 음료수 같은 거, 정제된 탄수화물을 가급적 제한하라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암 진단 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요,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입니다. 이건 어떤 음식에 들어있냐면요, 튀김, 바삭한 과자, 패스트푸드, 마가린 쇼트닝, 오래된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지방들은 몸에 만성적인 어떤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간 해독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2배로 해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공육과 화학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 같은 어떤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즉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나 착색료, 인공 조미료 같은 간에서 해독해야 될 이 독소가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 면역력은 떨어뜨리고 또 간과 장이 피곤해지고 몸 안에 계속 산화와 염증 상태가 계속 이어지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는 첫째,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이 포도당은 암세포의 주 먹잇감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트랜스지방, 산화된 기름은 면역 기능과 해독력을 떨어뜨린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들은 발암물질과 독소의 총집합이다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연의학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우리는 회복의 첫걸음이 음식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흔히 치료는 병원이 하는 것,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의학에서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것이 치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살리는 열쇠가 바로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암은 단순히 세포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몸 전체 환경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내 몸에 쌓여온 잘못된 식습관이 만든 결과예요. 너무 입에 단 음식을 자주 먹고 늘 인스턴트 또 간편식으로 때우고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또 즐겨 먹고, 이런 습관들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세포의 산소 흐름을 막고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킨 거예요. 몸의 자연 치유력은 맑은 혈액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 끼니마다 독소가 들어오는 식사를 한다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생존 방어에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피가 되고 세포가 되고 면역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진짜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어야 할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음식이 세포를 아프게 만들고 회복을 방해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 한 가지 음식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무심코 먹던 이 음식을 하나만 딱 멈춰보세요. 그 멈춤이 자신의 몸과 삶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살리는 음식, 몸을 괴롭히지 않는 음식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내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해독법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공복에 해독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복에 뭘 먹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특히 암 진단을 받고서 해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더 고민이 많죠. 도대체 언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속 시원하게 한번 답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오늘은 이 공복 상태가 해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복에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해독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해독이라고 말하는 과정은 사실은 몸 안에서 항상 지내고 있는 대사작용 중 하나입니다. 몸은 늘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과식하고 소화하느라 막 바쁘기 때문에 몸은 해독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독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소화 흡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정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이 공복 상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복과 해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자가포식, 오토파지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 노폐물, 몸속의 독소를 분해하고 정리하는 청소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쌓인 이 오래된 쓰레기들을 스스로 처리하는 작용이죠. 그리고 이 자가포식 작용은 공복 상태일 때 훨씬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이 자가포식 작용을 연구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즉 몸은 배고픈 상태일 때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정비하고 해독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학에서는 공복을 몸을 회복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만약에 음식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해독을 도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즉 공복 중에는 해독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었을 때 소화부담거리가 적게 되고 몸의 해독을 돕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리고 또 장과 간, 혈액의 정화를 촉진하는 그런 음식을 공복 중에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 해독 음식은 한 가지가 바로 사과당분 주스 같은 거예요. 공복 해독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사과당분 주스입니다. 왜 이 조합이 좋으냐면요.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장내 독소를 흡착과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당근에는 이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간의 해독과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소화가 빠르고 또 부담이 적어요. 자연에서 그대로 온 해독 성분들로 이루어진 좋은 조합입니다.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꼭 공복에 마셔야 돼요. 생즙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음식과는 혼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외에 공복에 좋은 음식들은 브로콜리 생즙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 안에는 황성분이라고 하죠.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이런 간 해독 효소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비트하고 사과 주스도 괜찮습니다. 간과 혈액의 해독에 아주 탁월한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 대신 레몬 하나 타서 드시라고 하는 레몬물인데요. 이것은 알칼리화 작용을 시켜주고 신장을 좀 정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배추즙도 괜찮아요. 의점막을 좀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또 항염 작용이 강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공복의 소량, 단독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장과 간, 혈액의 부담 없이 해독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해독 루틴을 알려주세요. 아침 공복 해독 루틴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1단계는 기상 직후에는 제일 좋은 것이 물입니다. 물. 생수예요. 따뜻한 물을 한 컵 수분 보충하고 장을 자극합니다. 2단계는 물을 먹은 후에 한 30분 정도 이후에 공복에 먹는 이 해독 주스들이죠. 사과 반 개, 당근 반 개. 이걸 찹집해서 이렇게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조합,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3단계는 해독 주스를 먹은 후에도 최소 30분 정도는 공복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 동안에 소화되고 흡수되고 해독 작용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4단계는 공복 후에 첫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생채소부터 시작하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5-3 식사법. 잎채소 5개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렇게 해독 식단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루틴은
누구한테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지쳐 있을 때, 회복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싶을 때 이렇게 하루 한 끼 공복의 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몸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로, 어떤 사람은 단 음료나 빵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 한 가지, 그것도 공복에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한 잔의 주스, 그 한 컵의 따뜻한 물이 자신의 장과 간과 혈액에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제때 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공복의 한 끼로도 충분합니다. 단식이 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 중에 단식을 하면 암세포는 죽고 정상세포는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보통은 굶으면 오히려 체력이 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단식이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학적 연구들이 말하는 단식의 효과는 무엇인지, 자연의학에서는 단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리 없이 실천 가능한 단식 루틴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볼게요. 단식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특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암과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단식 상태에서 암세포는 억제되고 정상세포는 보호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본 원칙 때문이에요. 첫째, 단식은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단식 상태에서는 이 포도당이 부족해지고 이때 암세포는 에너지 부족에 아주 또 취약해집니다. 둘째, 단식은 정상세포에는 보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단식 상태에서 정상세포는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작용과 DNA 손상을 복구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 면역 강화 능력이, 그런 기능 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그 USC라고 해서 이 난가주 대학교예요. 장수연구소의 그 발터로 롱고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단식을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요. 롱고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암에 걸린 생쥐를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쪽은 그냥 항암 치료를 하고, 다른 한쪽은 단식을 48시간 한 뒤에 항암제를 투여했어요. 결과는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단식 후 항암제를 맞은 그룹은 정상세포는 손상되지 않았고 암세포는 더 많이 사멸되었습니다. 즉, 암세포는 단식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고 정상세포는 단식 덕분에 스스로 방어 모드로 전환된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차별적 스트레스 내성이라고 해요. 정리하면은 암세포는 단식에 약하고 정상세포는 단식에 강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2016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이에요. 72시간이죠. 3일이죠. 단식을 한 후에 암 치료를 받은 그룹은 면역세포가 더 잘 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제 내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단식은 암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단식을 해독이나 다이어트가 아니라 암 치료를 돕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움직임 의학계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 쪽에, 독일과 스위스인데요, 통합의학병원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함하기 전날부터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실험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작용 예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력이 너무 이미 막 바닥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급격히 막 체중이 감소하는 환자들, 또 당뇨 같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이런 단식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식은 반드시 좀 전문가와 상의로 진행하거나 평상시 무리 없는, 평상시부터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 없는 어떤 간헐적 단식 같은 걸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연의학 시선으로 보면요, 단식을 단순한 굶기로 보지 않습니다.
단식은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거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먹는 것을 잠시 멈추면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쓰이던 에너지가 소화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식이 3단계 회복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1단계는 장 정화 단계입니다. 소화기관이 쉬면서 장 점막이 회복되고 장내 유익균 환경이 다시 회복됩니다. 2단계는 간 해독 단계예요. 소화에 부담이 줄면서 간은 독소 제거와 혈액 정화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3단계는 자가 포식 단계예요. 오토파지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손상된 세포, 오래된 어떤 단백질 찌꺼기, 또 암세포의 어떤 부산물 같은 것을 세포 스스로가 분해하고 정리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먹지 않을 때 일어나요. 즉 단식 상태에서 비로소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식은 해독뿐 아니라 감정의 정화까지도 관여를 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의 속도를 멈추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내 안의 생명성을 되살리는 리셋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정말 단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해요. 무리 없는 실천법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단계는 하루 한 끼만 단식하는 한 끼 비우기죠. 아침은 공복을 유지하고 점심과 저녁만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공복 유지 시간은 결국 16시간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을 공복 상태에 유지하는 거죠. 2단계는 공복 시간에는 해독 보조 음료만 섭취할 수 있어요. 사과 당근 주스라든가 따뜻한 물, 허브차, 미네랄 워터 괜찮습니다. 결국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단절된 해독 시스템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식 중에 가능하면 가벼운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걷기, 우리가 얘기하는 붕어운동, 모관운동, 풍력과 냉문력 같은 잔이야기 운동법들은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장활동을 자극하고 해독을 돕는 루틴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 단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치유력을 다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먹고 막 채우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때로는 비우고 또 쉬고 멈추는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대신 한 끼만 쉬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멈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독에 좋은 생과일 주스, 정말 암에 좋을까요? 요즘 SNS나 건강 방송에서 해독 주스, 생과일 주스 엄청나게 뜨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해독해주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만 좋은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 자연학적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과일 주스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생과일 주스나 해독 주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항산화 성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섬유소, 또 파이토케미칼 같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첫째가 항산화 작용인데요. 사과, 당근, 오렌지, 베리류, 비트 같은 거에는 비타민 C와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염증을 완화시키고 노화를 방지시켜주고 면역 강화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가 간 해독과 효소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비트, 브로콜리, 시금치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속에는 간의 해독 효소, 즉 글루타치온과 GST 같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첫 번째 1단계로 해독 과정으로 독소를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2단계는 수용성으로 전환한 다음에 배출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으로 먹을 때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소와 항산화 작용이 생으로 먹을 때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효소가 살아있는 생으로 먹는 이 생채소 주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결과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이 화학학회 저널이죠. 이곳에 발표한 것, 2002년에 발표된 이 연구 논문을 보면은요, 같은 채소라도 익혀 먹는 것보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이 몸 안에서 2배 더 강한 해독장을 보였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을 가하지 않은 생채소 주스가 몸속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바로 잡아내는 훨씬 강한 효과를, 그런 효소도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바로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이 실험 참가자들이 2주간 이 생채소 생야채 주스를 중심으로 해서 식단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혈압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간 수치가 좋아지고 체중과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이쯤 되면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수준은 이제 넘어섰죠. 몸이 실제로 회복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사과당근 주스 이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첫 번째 해독 신호라고 제가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복에 들어가는 이 한 잔이 장이 또 움직이게 되고 간이 활성화되고 피가 맑아지는 그런 시동 버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독 주스를 단순히 건강 음료가 아니라 몸의 리셋 버튼,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첫 자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해독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듯이 장과 간, 또 혈액도 해독 모드로 시작을 해야만, 그렇게 깨어나야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가장 좋은 방식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위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 같은 그런 영양은 풍부해야 되고요. 세포에 해독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어야 되죠. 효소가 살아있는 생주스 한 잔입니다. 자연치유건강법 관점에서 보면 해독 주스의 역할은 첫 번째가 간 해독 어떤 신호를 깨우는 거예요. 각종 생리활성 물질과 또 충분한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둘째가 간 해독 가속화인데요. 비트, 당근, 레몬 이런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항산화 성분 물질들이 간에 들어있는 그 해독 효소를 자극해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셋째가 혈액 정화 자극인데요. 각종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해독 주스 한 잔을 우리는 하루 해독의 첫 걸음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이거 좋을까요? 첫째는 추천 재료 베스트 조합입니다. 사과 1개, 당근 1개. 이게 기본형이에요. 여기에 비트, 오렌지, 당근을 추가할 수 있죠. 이것은 간 해독을 강화하는 이런 형태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브로콜리, 파인애플도 괜찮아요. 레몬 이런 것을 추가하는 것은 항산화, 염증 완화형일 때는 이런 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으로는 생으로 믹서에 갈아서 섬유질도 같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즙보다도 섬유질을 같이 먹는다. 하여튼 착즙보다는 통째로 갈아서 섬유소까지 섭취하는 방식이 좋아요. 그런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섬유질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착즙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 공복 시에 위장이 비어 있어서 소화 부담 없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간과 장이 해독 모드로 깨어날 시간이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꼭 피해야 될 시간대는요, 밤늦게 마시면 위상에 과다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또 식후 즉시 먹는 것은, 밥 먹고 먹는 것은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먹는 양은 하루에 한 잔, 200-300ml 정도 될 거예요. 밀리리터. 매일같이 힘들다면은 주 3, 4회 실천만 해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냉장 보관보다는 즉시 만들어 마시는 것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결국 해독 주스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다시 스스로 회복하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생주스 한 잔은 단지 과일 몇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작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죠. 이 작고 따뜻한 시작이 우리 몸을 치유로 이끄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자신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한 잔의 건강한 선택으로 아침을 시작된다면
몸은 반드시 그에 반응하고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생과일 주스에 당문제와 녹즙이 간에 괜찮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이에요. 밥 잔뜩 먹고 간이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다가 또 막 생과일 주스를 주게 되면 당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이런 영양 성분들을 또 장과 간이 분해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에서 과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구로 작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복에, 그리고 또 밥 대신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이 쭉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되게 일시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바로 회복하는 또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그 생과일 주스 자체가 자체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일 주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걸 끓였다라고 하면은 자체 분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다 그걸 스스로 분해해서 다 써먹기 때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암 환자에게 좋은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암을 진단받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유기농만 먹어야 하나요? 뭐 밥은 줄여야 하나요? 그리고 고기는 절대 먹으면 뭐 안 되나요? 뭐 육류는 끊고 채식만 해야 되는지. 탄수화물 줄이고 뭐 저탄고지죠? 뭐 그런 식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더 혼란스러운 것은 병원에서도 또 유튜브에서도 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식단 선택 어떤 기준과 원칙을 또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또 자연의학적으로 그리고 일상 실천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요, 좋은 식단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증 낮추면 돼요. 혈당과 혈압, 대사 기능을 안정시키면 되는 거고요. 또 심혈관계와 면역을 보호하는 식단이면 괜찮습니다. 음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탄고지 식단, 이것도 많이 연구됐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식단이죠. 이것은요, 당뇨 초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혈당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장기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2023년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건강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저탄고지를 장기간 실천한 사람은 일반 식단 그룹보다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위험이 거의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혈관이 막힐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좀 정리하면은 단기 효과는 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위험이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가 아주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 채식 식단이라고 비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완전 채식, 이 비건 식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걱정도 많습니다. 고기 없이 정말 건강할 수 있는지, 단백질이나 비타민 B12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하신 분도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완전 채식이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미국에서 장수 공동체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지역에 있잖아요.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자들이에요. 이들은 채식 중심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대상으로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로마린다 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가 있어요. 96,000명 정도 이상을 7년 이상 추적 연구한 결과가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좀 낮아졌고요. 대장암은 최대 22%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인데요. 이 연구뿐만 아니라 2009년에 실시한 미국 임상영양학회 실력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완전 채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체중은 당연하겠죠.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이 위험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육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타민 B12죠. 어떻게 섭취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식품이 아닌 미생물 발효로 만든 비건용 비타민 12를 갖다가 영양제로 이분들 같이 복용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식단이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채소 위주의 식단이잖아요.
2013년에 전 세계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미국 최고권위 의학 저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지중해식 식단을 다른 그룹에서 심혈관 사건이라고 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게 갑자기 일어나자 이런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결국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염증 낮추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향이어야만 바로 우리는 건강한 식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한 끼 한 끼가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연구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식단이란 결국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워주는 거예요. 살리는 식사입니다. 자연주의 식단은 영양의 어떤 총량보다는 칼로리보다는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100년 이상 검증된 대표적인 식사요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거선요법 식사법이에요. 모든 식품을 유기농과 자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곳의 대표 음식이 바로 공복에 사과 당근 주스를 먹는 겁니다. 해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농 원칙을 지키죠. 채소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신선한 과일을, 생과일을 주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일에는 해독을 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는 우리 몸을 다시 재생하고 건설하는 역할을 한다면 과일은 해독이죠. 동양에서는 니시오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시작된 거죠. 이 생채식료법인데요. 니시오법의 핵심은 과일은 많이 안 씁니다. 대신 주재료는 생채소,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식사법이죠. 그리고 16시간 이상 공복 시간으로 해독에 도움을 주는 식사법이 니시오법의 핵심이에요. 이 두 식사법의 원리는 모두 결국은 피를 맑게 하고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그래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런 식사법이라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유기농이냐 아니냐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서양은 유기농을 철저히 지켰지만 동양의 니시오법은 유기농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는데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실천 가능한 루틴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무조건 살아있는 음식을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 음식입니다. 오래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 전자레인지 그런 음식들, 이것은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실천 팁으로는 우리가 5-3식사법을 강조하는데 식사 전 생채소 8가지죠. 총 합쳐서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게 바로 위장을 해독 섬유로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과 염증을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둘째는 해독을 방해하는 음식. 결국 해독을 방해하는 음식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흰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탄수화물, 튀긴 음식, 가공류, 화학조미료, 인스턴트. 이거 전부 당독소와 염증 유발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기도 하죠. 음식의 주범입니다. 이걸 대하는 효소가 살아있는 로컬푸드, 동물성 식품은 총 열량의 5% 이내로 최소화하다. 예를 들어서 잘 기른 닭의 어떤 유정란이라든가 소형 생선, 손바닥보다 적은 생선이죠. 이게 이제 주문족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가능하면은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좋지만 결국 효소가 살아있는 신선한 로컬 푸드로도 충분하다라는 거, 신선한 거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장과 간이 쉬는 식사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게 건강이 아닙니다. 자연치유에서는 하루에 2끼 식사,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 주는 거,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을 권장하게 되는 이유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청소하고 간을 해독하고 면역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번 내 몸에 자연을 깨우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식탁 위에서 어떤 음식, 어떤 마음,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장은 해독을 시작하고 또 피는 맑아지고 세포는 반응하면서 면역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다. 오늘의 한 끼가 쌓여서 내일이 내 몸을 만듭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는 내 몸이 좋아하는 식단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또 한 끼로
자연을 살리는 어떤 치유의 식사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설탕 한 입이 암을 키운다는 얘기,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달콤한 음식이 이 암의 먹이라는 말, 이거 진짜일까요? 이 질문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과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럼 설탕 끊으면 암이 굶어 죽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세요. 특히 암을 진단받고 나면은 빵, 과자, 초콜릿 이런 것은 물론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입도 무섭게 느껴지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공포증, 단맛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설탕은 암에 정말 먹이일까요? 그리고 과일도 정말 해로울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또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자연치유 건강 법적으로 정말 정확하고 균형 있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는 이 말의 뿌리는 바로 와르부르크 효과라는 과학적 개념에서 시작돼요. 독일이 생화학자죠. 오토 와르부르크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신 분이에요.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완전히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빠르게 쪼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느긋하게 장작을 태우는 대신에 빨리 연료를 소모하는 종이땔감 같은 그런 난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약 10배 이상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검사인 PET-CT에도 방사선 포도당을 주입해서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런 원리가 진단에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로 설탕만 끊으면, 단 것만 끊으면 암이 다 굶어 죽을까요? 이 질문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설탕을 끊어도 단백질과 지방을 먹어도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즉 설탕을 안 먹어도 암세포는 여전히 포도당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만 먹어도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탕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암세포만을 굶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혈당의 조절과 중요한 것은 인슐린 저항성 관리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요, 설탕이 암세포의 주 원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설탕을 끊는다고 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굶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과식하고 폭식하고 가공당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의학 시선으로 보면 설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의 환경입니다. 결국은 암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온 침입자가 아니라 내 안의 환경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도 이렇게 설명하죠. 암은 내 안에 어떤 상태에서 잘 일어나냐면 첫 번째 만성염증 상태,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상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같은 이런 복합적인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탕 한 조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왜 설탕을 자꾸 찾게 되는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왜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는지, 바로 설탕을 끊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막 당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막 초콜릿, 빵, 음료처럼 이런 달콤한 것이 자꾸 손에 가요.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생화학적인 신호예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바로 그때 혈당 막 출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막 생기게 되고 염증은 또 만성화되고 면역력은 점점 무너지면서 결국은 암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은요, 유방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같은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21년 국제 의학 리뷰 논문에 따르면요,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은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우리가 IGF-1이라고 하는 이런 성장인자를 막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 발생과 진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설탕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몸은 왜 설탕을 자꾸 찾게 되고 혈당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진짜 자연치유 건강법의 길이 시작됩니다.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이 혈당과 인슐린 회복을 위한 3가지 방법, 루틴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혈당을 예방하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그런 식사법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5-3 식사법, 생채소 식사 루틴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연치유식 어떤 식사의 그 기본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3 식사법은 자연치유 식사법의 핵심의 핵심. 식사 전에, 밥 먹기 바로 전에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뭐 샐러드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총 8가지 충분히 들어있는 생채소를 꼭꼭 씹어 먹는, 먼저 먹는 루틴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위장을 해독 섬유로 먼저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작용을 해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우리 몸 안에 변화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 막아주니까 당이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혈당을 낮추는 혈액순환 운동을 루틴이요.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운동과 함께 해야 됩니다. 혈당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말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혈관을 따라서 세포까지 도달해야 인슐린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초 모세혈관까지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슐린 자체도 일을 못해요. 혈당도 계속 높게 유지되고 스파이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혈액순환을 돕는 5가지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첫째가 걷기 운동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발가락 모세혈관을 자극 후에 걷기를 하루 30분만 걸어도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욕인데요. 피부의 자극으로 그것도 마찬가지 모세혈관 열어주는 거예요. 또 냉온력, 혈관 수축을 이완을 통해서 긴장과 수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말초 순환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 붕어 운동이죠. 장과 척추 주변에 순환과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관 운동, 팔다리를 들고 이렇게 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정맥과 림프의 흐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운동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쌓이게 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몸 전체가 회복하는 회로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3번째는 몸이 정말 설탕을 좀 덜 찾게 하는 공복과 수면 루틴이에요.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복 시간과 수면 회복이 핵심입니다. 공복 루틴은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 저녁 6시 이전에, 6시,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고 그 이후에는 주로 물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을 가볍게 공복을 유지하면 자가포식, 오토파지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줌으로 인해서 간의 해독과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설탕을 조금 덜 찾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끼 식사 또는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수면 루틴인데요. 밤 10시 이전, 11시 이전까지 괜찮습니다. 이 취침, 또 7시간 이상의 그 숙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면의 부족은 그 렙틴과 그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막 교란시키잖아요. 단 음식이, 이 호르몬이 교환되기 때문에 단 음식이 막 닿고 끌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숙면 잘하면요, 단 것에 대한 충동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지금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는 생채소부터, 매일 한 30분 정도 걷기, 잠들기 1시간 전엔 휴대폰 끄기, 이 작고 현실적인 실천이 결국 당을 줄이고 암이 떠나는 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설탕은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애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설탕을 덜 찾는 상태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수면을 좀 회복하고 생채소로 이렇게 채워지는 몸은 자연스럽게
단 것을 좀 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설층을 찾아 헤매는 내 몸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단 음식을 끊기보다는 내 안에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 생채소 한 줌부터, 한 끼 식사부터, 스트레스 한 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한 걸음이 암이 떠나고 면역이 되살아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몸속 독소가 해독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요, 배고프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만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릴 적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더 먼 오래전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복이 해독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공복의 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의학적인 것, 또 자연의학적인 것, 그리고 실천 가능한 루틴까지 차근차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 몸은 식사 후 약 10에서 10에서 한 12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자가포식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가포식이란 말 그대로 세포가 자기 안에 오래된 부품을 스스로 먹고 치우는 정화 시스템 과정이죠. 구체적으로는 세포 안에 쌓인 오래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을 특히 자가포식하셔야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 어떤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손상된 세포의 일부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처음 규명한 일본의 그 오소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 노벨의학상을 이걸로 탑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이 잘 작동되면은 암의 예방과 면역력의 회복, 그리고 노화도 지연시킨다고 해요. 치매 예방에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가포식이 작동하지 잘 않으면 일단 해독이 멈추겠죠.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됐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해독하고 호르몬 대사하고 혈당도 조절해요. 암세포 감시까지 수행하는 어떤 슈퍼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자꾸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간은 해독보다는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사가 너무 잦아지면 간은 쉬지 못하고 해독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공복 시간은요, 몸 전체 해독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일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공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위, 장, 간, 췌장, 혈관, 림프계까지 온몸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모드로 몸 전체가 바쁘게 협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멈추고 공복을 유지하면 모든 기관이 비우고 정화하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복 시간이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은 몸 안의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2년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엔 PMC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리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이 암 치료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2025년에 국제학술지인 그 MDPI 리뷰 논문에서도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포도당 수송체와 그 성장 호르몬인 IGF-1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세포 성장 신호를 보내는 mTOR 경로가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 성장이 느려지고 자가포식이 활발해진다고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라마단 단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이런 분들을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요. 이 자가포식 유전자의 활성과 간 기능 개선이 확실히 이분들한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복은 단순히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해독과 재생에 집중하는 회복 모드라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복과 해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3단계 루틴을 상당히 권장 드리는데요. 1단계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 유지해 주는 겁니다. 결국 하루 2끼 식사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생수라든가 혹은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것은 아침밥 대신 그걸 먹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녁 6시, 7시 이전에 식사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은 자각 포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간 해독의 어떤 작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단계는 아침 공복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독 식사라고 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침 공복을 계속 이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점심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복 후 첫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5-3 식사법을 제가 추천하는 거죠. 잎채도 5가지 이상, 뿌리채도 3가지 이상을 먼저 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는 이런 식습관이 결국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게 되고 간과 췌장에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해독을 이어지는데 딱 좋은 음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단계는 공복종 이제 실천 루틴으로 해독을 돕는 운동법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일 때 우리 몸의 자각 포식이죠. 자각 포식 시스템을 더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것이 운동이에요. 이 3가지 운동 루틴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세혈관 자극 후에 가벼운 걷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시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20-30분 정도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근육이 결국은 포도당을 잘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 2형 당뇨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햇살 좋은 오전에 걷는 것으로 이때 또 걸으시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안정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이 막 당기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붕어 운동이에요. 바닥에 이제 수평으로 누워서 물고기처럼 좌우로 허리를 천천히 흔드는 운동이잖아요. 이걸 이제 공복 상태에서 이건 3분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3분 정도만 해도 간과 장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의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순환을, 혈액순환을 돕는데 탁월한 운동법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생수 마시기예요.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이 습관은 간과 장을 깨우기도 하고요. 특히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폐물과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위장의 부담이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대장 운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공복 후에 첫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죠. 이 3가지 루틴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공복의 해독 효과를 2배 이상 올려주는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을 참 두려워해요. 배고프면 특히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많죠. 또 어떤 분은 속 쓰리고 막 기운이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고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몸이 낯설 수 있지만은 몸은 당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세포를 청소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공복은 몸이 이제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 쉬는 시간 속에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끼만 공복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에 치유 본능을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항암 중에도 단식이나 공복이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원장님, 저는 항암 중인 암 환자인데요. 최근에 항암 전 단식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단식하면 부작용 같은 것도 조금 덜한다고 말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굶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단식, 공복, 간헐적 단식, 해독 식단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은 정작의 암 치료 중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암 환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단식은 위험하다. 항암 중에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항암 전에 단식하면 효과가 더 좋다더라. 단식을 해라. 이렇게 의견이 극단으로 나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그 연구 결과와 자연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복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인 연구부터 볼게요.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2000년 이후에 단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2020년에 네이처 리브 캔서에서는 국제암 학술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항암 치료 전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 신호가 억제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건강한 세포는 보호된다는 거죠. 항암제의 독성 반응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낸 건데요. 이 메커니즘을 선택적 저항이라고 이루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즉 정상 세포는 단식 상태에서는 생존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강한 세포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 공격에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암세포 아픈 세포잖아요. 그래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썼을 때 암세포에는 잘 작용하고 건강한 세포에는 보호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항암 전에 공복 상태 유지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022년에 미국 USC 즉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죠. 이 단식에 대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발달원고 박사의 임상 연구에서는 항암 치료 전 24시간이 하루에서 이틀이죠. 24시간, 8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환자 그룹이 부작용이 현저히 적었고요. 면역 회복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암 재발률도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공복이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보조요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또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MDP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25년 리뷰 논문에서 이 공복이 그로트윈이라고 그러죠. 포도당 그 수성 단백질과 IGF-1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mTOR라고 하는 이 성장 경로를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춘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게다가 단식은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고 면역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했죠. 단식을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항암 중에는 소화기관, 간, 신장, 면역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에 하루 3끼의 과식보다는 또 기름지고 단 음식 막 많이 먹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런 음식으로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몸에 더 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을 하라가 아니라 내 몸이 해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항암제와 병원 치료는 외부에서 암을 공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자연치유 건강법은 내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중 핵심이 바로 공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 직전 이 공복 상태는 몸이 해독과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회복 착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항암 중에는 어떻게 공복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절대 무지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1단계 먼저 항암 치료 전 공복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항암 치료 24시간이나 48시간 전부터 물은 마셔도 돼요. 물만 마시는 단식이나 또 너무 힘들면 맑은 미소 된장국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거 다 열량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사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일 전부터 고기, 빵, 밥 같은 이런 고열량 음식은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삶은 채소나 채소즙, 미음 같은 이런 가벼운 식사를 2, 3일부터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24시간 전부터는 본격적인 공복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되 음식은 좀 칼로리 있는 음식들은 가능한 좀 끊고 소화기관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암 당일 아침부터는 식사는 하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이때도 가볍게 미소된장국 같은 거, 아니면 소량의 생채소, 생강, 차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실제 보면 이렇게 물만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반단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식은 좀 많이 좀 없애고 사과당근 주스 같은 거, 또 건더기 없는 이 미소된장국이 약간의 그 염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고픔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방법으로도 실제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핵심은요, 위장과 간 면역계를 최대한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2단계에는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난 직후예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을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 맛있는 거 막 먹어야지 하고 바로 드시려 하시는데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암 후 6시간 이내에는 이때는 좀 가능하면 먹는 걸 좀 삼가하시고 칼로리 있는 음식을 먹는 걸 삼가하시고 물이나 건더기 없는 맑은 미소된장국 정도로 천천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드로 좀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위장이 마취 상태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항암 후에 6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음이나 죽 같은 거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한번 드셔보시면은 내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과식은 금물입니다. 3단계에는 항암 후 이제 24시간 이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위장도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폭식은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좀 피하셔야 되고요.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이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2, 3일이 지난 다음에 밥맛이 완전히 돌아오면 그때 다시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와 자연식 위주의 5-3 식사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내 몸의 혈액은 맑게 되고 장은 깨끗하게 되고 간은 회복하는 이 식사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위장이 회복된 후에만 천천히 식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런 고일량 섭취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모든 암 환자에게 단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이런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분, 또 영양 결핍 상태가 있는 분들, 당뇨 환자,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 또 너무 고령자 또는 심장,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또 하나 제가 또 주의사항으로 하는 건 단식을 한 번도 굶어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좀 상의한 후에 맞춤형 단식 전략을 좀 조율하셔야 됩니다. 단식은 절대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주는 짧지만 깊은 휴식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내 몸에 잠시 멈춰 회복하자라고 말해주는 자연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휴식 속에서 병든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희망이 움트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공복 시간이 치료를 돕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기 암일지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말기암, 이거 정말 끝일까요?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다고 합니다. 항암도 더는 소용없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게 끝일까요? 병원도 포기하고, 그러나 그분 중에서 살아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비밀이 있겠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서 말기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때 그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해봤어요, 원장님. 수술, 항암, 방사선 다 했는데 암이 너무 퍼졌대요. 이제는 치료도 못한다네요. 그런데요, 정말 모든 걸 다 해보신 거 맞을까요? 이 많은 치료들 속에서 자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자신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는 했지만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암이라는 길을 걷고 계신 분, 이 가족 중 누군가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분들께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기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치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되었고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판단될 때, 또 수술이나 항암이 어려운 상태를
이때 의사들은 말기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이제 치료가 아닌 완화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편안하게 살다 가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통을 덜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기라는 말은 통계적인 개념이지 개별 환자의 치유 가능성까지 단정 짓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기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연구에 의하면 1966년이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죠. 에번슨과 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암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사례의 70% 이상이 개인적인 삶의 태도 변화나 심리적인 전환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결국 병이 사라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바꾸고 자신을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내 안에 자연치유가 깨어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죠. 란셋에 실린 1989년에 이 스피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특히 이제 유방암 말기 환자 중에 정서적 지지를 받은 그룹에서 그런 것을 참여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그런 거에 참여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 그룹들보다 평균적으로 18개월 이상 더 오래 생존했다라고 한 겁니다. 단지 치료만이 아니라 마음이 받는 위로와 지지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수술이 아닌 어떤 삶의 관계와 마음의 어떤 회복이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복에는 몸을 고치는 치료와 함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병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 통계는 가능성을 말할 뿐 당신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통계를 넘어선 회복, 의사도 설명하지 못하는 변화,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례 속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학은요, 암을 급성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말기암, 곧 죽음이라는 등식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 같은 이런 새로운 치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하지만 병원에서는 돈은 손 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병원은 표준 치료만 기준으로 통계와 확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기암 생존율 5%, 3개월 시한부, 그건 항암, 방사선, 수술 같은 치료만 했을 때의 통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면역력, 자기치유력, 정신신경, 면역 시스템이 다 갖추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바꾸면 그 통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학은 여기서 관점을 바꿉니다. 말기암에서 살아난 사람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종양방사선과 전문의 칼 사이먼튼 박사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는 말기암 환자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추적한 끝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살아난 환자들의 공통점,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늘 불안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 우울, 자책, 후회에 갇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최신 의학에서는 이것을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감정이 신경계를 통해서 호르몬과 면역세포, 염증 반응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 이 자책에 사로잡힌 환자는 NK세포라고 하잖아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잖아요. 이 활성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암과 싸우지 않고 이런 불안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희망을 가지면은 면역세포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바스 마음 테라피에서요, 5가지 회복 루틴이 있어요. 말기암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이 마음 치유 루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감정입니다. 참지 말고 좀 꺼내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말아도 괜찮습니다. 속에 쌓인 이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이 억울함 같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로 꺼내도 되고 글로 쓰거나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몸속의 염증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은요, 해소될 때 비로소 몸이 회복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둘째, 암과 싸우지 말고 내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막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회복하고 있는가? 나는 암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오히려 몸을 긴장시킵니다. 이제는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회복시킨 중인가요? 몸은 싸울 때보다 안정될 때 회복합니다. 삶이 회복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면역 기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이미지요법이에요. 내 몸을 한번 스스로 믿어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 몸속의 면역세포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몸속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가서 정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암세포를 부드럽게 감싸고 정리해주는 모습을 이미지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NK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은요, 마음이 믿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상상만 해도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넷째, 지금이라도 다시 살고 싶은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루고 싶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회복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살고 싶은 이유를 떠올릴수록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막 조절이 돼요. 면역이 막 살아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연습하세요.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풀지 못한 미움이나 어떤 후회 같은 것, 이런 것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지금 이대로의 나를 나로 막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괜찮아,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해줄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하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꾸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나를 따뜻하게 한번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새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도 함께 풀린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늘고 불안했던 잠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몸의 회복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은 죽음을 피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의 치유 시스템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이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함께 돌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몸도 평화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회복의 쪽으로 돌려 한번 보세요.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말기암 환자 중에 정 여사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간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분은 딸의 결혼식을 보지 못할까 밤마다 막 이렇게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습관을 좀 개선하고 매일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꺼냈고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놓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잠이 잘 자게 되고 통증까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의 결혼식 날 예쁜 한복을 입고 가장 먼저 입장하셨습니다. 지금은 외손주 유치원 등하교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길 정말 살아있다는 게 자기는 믿기지 않는다. 저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말기암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포기했지만 다시 시작한 사람들, 눈을 감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떠올린 사람들, 암과 싸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껴안은 사람들. 몸은요, 마음이 준비되는 만큼 회복합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 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몸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한번 연습하세요. 두려움 대신 자신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암과의 싸움이 아니라 회복의 삶을 선택해 보시라는 거죠.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자신을 대해주시는 시간이 자신의 회복을 촉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끝이라고 믿었던 오늘이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내일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너와 나의 은퇴학교 유튜브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몸과 마음, 삶 전체를 회복하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저희 너와 나의 은퇴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자신 안에 100명의 의사가 조용히 깨어나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